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차 수정작 제출하신 것 중에 마지막. 그러니까 물론 2차 수정작 또 다음 주에 또 들어간다면은 합가하고 행복떡볶이 두 편입니다. 이제 저 강의 진행하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수정을 하는 그 과정을 저도 해봤죠. 그 유난히 이번 두 작품은 수정을 좀 어렵게 하시지 않았는가. 뭐 어떤 거는 뭐 아예 손도 안 댄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수정을 하다가 그 이렇게 토론 내용 속에 뭐 이런 것도 지적하고 저런 것도 지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적에 그 토론 내용을 너무 이렇게 거기에 강하게 이제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자기 본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작품을 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거는 잠시 까먹고 다른 수강생들이 막 이렇게 지적한 거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수정을 해놓으면 엉뚱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본래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어떤 이야기의 중심 그게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정하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엔 이 작품을 쓸 적에 내가 이 작품을 왜 썼는가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가 그거를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단편 소설을 얘기하면서 인생의 단면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단면이면은 우리 뭐 흔히 얘기해서 거창하게 혹은 자질구레하게 뭐 이렇게 거창 많은 이야기를 담을 필요 없거든요. 핵심되는 사건 그것과 관련되는 것만 쭉 이어주면 되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 두 작품은 본래 무슨 의도로 이 작품을 썼는가를 두 편 다 지적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지금 수정된 걸 봐도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석가 같은 경우 수정된 거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정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뭐 구성도 좀 바꾸시고 또 새로운 인물도 나오고 그런데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학과를 쓰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혹시 삐지실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단편 소설의 구성 그걸 아직은 능숙하지가 않으시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저기 송수영님이 올려주신 발제문 보겠습니다. 줄거리를 한 달락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령님이 쓰신 그 줄거리 얘기했죠. 그하고 다르게 송수영님이 쓰신 줄거리는 소설 속에 서술된 것 그대로 요약을 하신 겁니다. 구성면에서 이렇게 하죠.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어머니 치매 진단 받았죠.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서 이제 현재가 되고 과거에 어머니가 치매 진단 받을 때 그때 얘기. 그 다음에 형제들과 합가 의논하지만 상황이 나쁘고 어머니 상태는 나빠지고 그리고 형제들과 갈등이 고조되고 결국에 이제 반대하던 아내가 허락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요. 현재로 돌아와서 어머니가 전화 받지 않아서 집으로 찾아갔는데 전화기 수화기를 잘못 놓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 그 부분에서 조금 황당했어요. 지난번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죠? 교통사고가 나서. 근데 지난번에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거 곧 수정을 하시면서 그냥 수화기가 잘못 놓여져서 전화 통화가 안 됐다.
조금 좀 맥 빠진다 그럴까요? 네, 그런 내용이 되고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어요. 자, 송소영님이 평을 어떻게 했냐면은 초고에 비해 새로웠던 것은 코로나19라는 현재예요. 2020년에 코로나 상황을 언급을 했다는 거. 그래서 개연성이 좀 높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형제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합가의 지연, 그다음 보호시설의 폐쇄 때문에 어머니 상태가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게 좀 흔히 얘기해서 인과관계가 드러나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 상태가 나빠지고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심했는데도 자신의 집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설정. 이게 좀 의구심이 든다 그랬는데 제목을 이제 합가라고 그랬으니까 지난번에 선과 점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합가라고 그래서 합가 그러면은 저 뒤에 뭐 어느 분인가 뭐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합가 그러면 집안 합치는 거죠. 두 개의 가정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합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결국 자기 집으로 모시지 대길이가 자기 집으로 모시지 않는 거 그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의구심이 들게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장이 자연스러워지고 대사도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느꼈다고 그래요. 송수영님은. 근데 저는 별로예요. 그런 거는.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오타도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퇴고의 힘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었다. 예, 오타를 뭐 볼 수 없었다는데 눈에 띕니다. 눈에 보이는데 지난번만큼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기 수정을 하느라고 고생을 하셨어요.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구나. 일단은 구성을 확 바꿔놨잖아요. 구성 바꾸고 그다음에 그 많이 줄인다고 줄였는데 아직도 좀 어느 부분적으로는 좀 장황한 게 있지만 그래도 지난번 작품에 비해서는 조금 굉장히 좀 부드러워졌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송소영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피소드 수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것 같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따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은실과의 만남. 지금 아내죠. 아내하고의 만남. 또 성격, 성격 차이, 이런. 그거 뭐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뒷부분에 제일 마지막에 저기 식당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어디 뭐 그게 꼭 있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그 치매하고 그 저 요양원 있죠, 요양병원 그거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 거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거를 저 제대로 수정이 안 됐어요. 아마 이 글을 쓰신 분은 그 치매 상황하고 그다음 요양병원의 어떤 그 현황 뭐 아니면 그 요양병원이 어떤 곳이라는 거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글을 쓰신 분은 실제 뭐 어머니가 잃은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주변에 그 치매 환자를 직접 봤거나 아니면 치매 환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치매를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인터넷으로 뭐 조사해보고 치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무섭구나 우리 다 같이 조심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뭐 독자들한테 뭐 얘기해주고 싶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장황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사실은 치매의 상황은 그냥 대화 속에 나와도 되고 서술을 꼭 해야 되면 몇 문장 서술하면 돼요. 대신 여기에서 대길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행동을 하는 걸 여기다 써놓는 게 나아요. 그거 몇 마디. 뭐 오랜만에 어머니 봐서 뵀는데 얘기 잘 하다가 근데 누구슈?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아들한테 근데 누구슈? 저기 며느리 보고도 아이고 아줌마는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아줌마한테 아유 아줌마 고마워요
네 집 색신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들도 몰라보고 저 며느리도 몰라보고 요즘 딸 나왔잖아요. 딸도 나온다. 딸도 몰라보고 아니면 뭘 어디다 뒀는데 깜빡 잊어먹고 아까 아침을 드셨는데 또 아침 안 먹냐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 치매와 관련된 그런 행동, 그 다음에 말, 언행이죠. 그러니까 행동과 말, 언행이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서 그때마다 대길이가 느끼는 안타까움 이런 게 나온다면은 오히려 더 낫죠. 치매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거는 아니면 그런 서술 필요 없이 의사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치매는 이렇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가정에 누가 돌볼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의사가 대화로 몇 마디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치매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과 말 이게 나와야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흔히 얘기해서 여기 지금 저 송수영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회사 저기 개연성을 높여주는 요소 이거 얘기했는데 이게 이런 게 개연성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치매라는 게 뭐라는 거를 인터넷에서 조사하고 뭐 의학서적 보면서 이렇게 백과사전 보면서 찾아서 장황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대길이 모시는 어머니의 치매 상황이 어떻다는 것 이런 게 치매다. 그리고 치매 걸리는 환자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 어떤 말들을 한다. 이거를 그냥 몇 개 이렇게 에피소드로 살짝 보여주는 게 나아요. 그때마다 대길의 느낌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써놨어요. 전체적으로 친절한 설명은 더 과감하게 줄이고 이게 바로 저 치매하고 그거죠. 왜 병원 인물에 대한 묘사를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인물에 대한 묘사는 가능하면 어머니한테 집중이 돼야 되겠죠. 그죠? 대사나 서술에 비해 묘사가 적어 다채로움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든다. 송수영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다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야기를 과감하게 재배치했다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아마 이거 저 수정을 하면서 굉장히 고심을 하셨구나.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한 것들을 많이 반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글이 더 소설다워졌고 재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생각해보고픈 문제로 이제 회상 장면에 또 회상을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작품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뭐 여기 지금 합가도 지금 현재 시제에서 현재 상황에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셔. 무슨 일일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면서도 아니 가끔 뭐 형이 와서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뭐 저기 휴대전화 사드렸는데 충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뭐 배터리가 없어서 통화를 못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별 걱정을 안 하는데 그리고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데 그 회상 속에 저기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연락을 받잖아요. 그래서 또 가서 그 실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병원에 들려서 뭐 의사들하고 상담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상황 그리고 이제 과거로 회상을 하면서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이렇게 하고 쭉 뭐 있어요 지금 어머니 저기 누가 모실 건가 이런 얘기하면서 또 형제들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셋이 이렇게 삼남매가 갈등을 일으키죠.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 그 안에서 또 회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송수영님은 회상 장면 안에서 또 회상을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소설 속의 표현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회상은 반드시 현재 시점에서 회상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지금 현재가 여기 있어요. 현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현재는 지금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서 어머니가 전화 안 받으셔. 그리고 여기서는 마지막에 누구야? 아내와
아내와 음식점 뭐 얘기 나오죠. 음식점 얘기가 나와요. 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에서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는 건데 회상을 어떻게 되냐면은 어머니가 저 전화 받잖아요. 잠시 와 보세요. 어머니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가요. 가서 어머니가 실제 사실 봉사활동 하시다가 잘 하시다가 조금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과장인가요? 그분한테 얘기를 듣고 실제 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역순행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역순행으로. 요게 이제 치매 초기란 말이에요. 치매 초기. 그러면은 이거 하다가 이 회상 속에서 어느 시점에 다시 요 부분을 회상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야. 아니면은 송소연님 질문은 요렇게 회상 속에서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이냐, 아니면은 이 치매 초기 이전의 회상. 치매 초기 이전의 회상이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뭐예요? 예. 누구? 요 아내. 즉 대길이하고 아내하고 만남, 이 이야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뛴 거잖아. 근데 여기 요 시점에서 요걸 회상하는 게 아니라 모든 회상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송수영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여기에서 회상을 시작했는데 회상에서 쭉 역순행적으로 쭉 오다가 요 부분에서 다시 이쪽 부분으로 뭐로 처녀 때, 처녀총각 때 얘기로 이렇게 또 회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회상은 반드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상이에요. 다만 순서상으로 보면은 저기 지난번에 그 이령님 저 줄거리 쓴 거 가지고 얘기를 했죠. 이령님이 쓴 줄거리를 보면은 소설 속의 내용을 확 섞어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쭉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됐을 텐데 모든 사건은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소설 속에서 구성을 하면서 플롯 때문에 이렇게 순행정, 역순행정 뭐 이렇게 구성을 한 것처럼 소설에 그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설에 어떻게 써놓냐에 따라서 현재를 기점으로 여기를 회상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현재 시점으로 여기를 회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과거, 대과거 문법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과거, 대과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 속에 다시 대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어제를 회상하고 현재 시점에서 열흘 전을 회상하고 다시 현재 시점에서 뭐 1년 전을 회상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회상 장면 속에 또 다른 회상이 있는 것처럼 송수영님은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 전혀 그거 아닙니다. 회상은 반드시 현재를 시점으로, 다만 구성을 하면서 플롯을 짜기 위해서 10년 전 회상은 어디에 넣고 1년 전 회상은 어디에 넣고 어제 있었던 일은 어디에다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사건을 구성하고 회상 장면을 구성을 하면서 플롯, 흔히 얘기해서 구성해서 구성을 얘기할 적에 그것을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뭐 서술하는 거 회상을 어떻게 언제 과거로 가고 대과거로 가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반드시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회상 장면은 반드시 현재를 기준으로 회상 장면을 쓰는 거다. 그러니까 1년 전 회상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다시 현재에서 그렇다고 하면 현재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일주일 전, 1년 전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뭐 그걸 지켜야 될 건 없어요. 회상 장면 속의 회상. 회상 장면 속의 회상이 아니라 회상 장면 속에 또 다른 회상, 그 전의 회상이 현재 시점으로 쓰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연성을 높여주는 요소는 무엇이냐는데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개연성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개연성이라는 걸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개연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 그랬죠? 저 문학
연구할 때 용어로 핍진성이라고 그러죠. 핍진성 이렇게 씁니다. 네. 핍진성. 네. 핍이에요. 핍진성. 이거 개연성. 그럼 결국 개연성이나 핍진성이나 결국에는 이거 얘기예요. 리얼리티예요. 이게. 이거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럴듯함이에요. 그럴듯함. 뭐 이걸 갖다가 저 전에 백길사자 써가지고 백길사자 써가지고 사실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럴듯함이에요. 그럴듯함. 맞아, 이런 일이 있어. 사건이라 그러면은 소설 속에 묘사된 소설 속에 이렇게 구성이나 서술된 사건이 맞아. 과거에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과거 어느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거, 그게 개연성 핍진성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로 오면 지금 현재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어딘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야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거. 그 다음 미래, 내일 혹은 일주일 후에 아니면 내년에 어디선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거, 그게 개연성이에요. 핍진성이고, 그게 리얼리티고. 전에 얘기했죠. 이 리얼리티는 어디에도 있어요? 사건에도 있고 인물에도 있고 대사에도 있고 서술에도 있고 다 사실적이어야 돼요. 사실성이어야 돼요. 그럴듯해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기 하연딸인가? 그거 하면서 어느 대목 읽어줬죠. 대화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대화를 읽으면 이게 전혀 리얼리티가 없는 거야. 즉 개연성이 없는 거야. 이런 대화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대화를 하는데 무슨 여기 그 지난번에 그 하연딸에서 누구야? 그 지영이하고 지영이가 상희한테 얘기하는 게 무슨 철학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성인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대화는 실제 대화여야 돼요. 우리들이 흔히 나눌 수 있는 대화. 그런 것도 이제 개연성이라는 거예요. 이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또 다른 말입니다. 개연성, 핍진성, 그다음 또 필연이라고 하죠. 필연. 아이고, 이게 저 연자를 이상하게 써버렸네. 요 연자 이겁니다. 필연의 반대는 우연이잖아요. 필연의 반대 우연. 그러니까 이 필연하고 우연하고 고대 소설은 다 우연이에요. 우연성이에요. 그런데 현대 소설은 필연해. 반드시 독자가 읽어나가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면 맞아,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사건과 그 사건, 어떤 사건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면은 그러면 필연적인 게 아니죠. 우연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들 인간 세상 살다 보면은 필연보다는 우연이 많잖아요. 그죠? 우연히 누굴 만나고 우연히 어떻게 되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이상의 불교에서도 얘기하듯이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 그런 학문의 얘기고 실제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소설에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떤 원인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고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걸 가리켜서 이제 개연성이라는데, 송수영님이 묻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 묻는 의도는 뭐냐면은 한 사건과 한 사건이 이게 개연성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사이에 필연적인 어떤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소설 속에 묘사해 놓느냐, 그거를 이름하여 영어로 얘기하면 리터러리 디바이스, 문학적 장치라고 그래요. 그걸 문학적 장치. 그럼 문학적 장치가 뭔지 영화를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하는데 그 영화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떤 살인 사건이 났다고 칩시다. 살인 사건이 났다 치면은 어떤 범인의 집인데, 그 범인의 집인데 관객들은 그 사람이 범인인 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범인의 집이 나오고 어떤 범인이 어떤 여자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면서 화면에 어떤 것이 클로즈업 되는 거야. 클로즈업 되는데 그 클로즈업 된 물건이 그 범행 장소에 있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저놈이 범인인가 이렇게 우리들은 관객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소설 속에서는 문학적 장치예요. 암시를 주는 거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이 개연성을 높여주는 요소 써놓으세요. 문학적 장치. 그 문학적 장치는 어떤 말일 수도 있고 대화일 수도 있고 소설 속에 인물이 한 말일 수도 있고 인물이 한 행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물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배경일 수도 있고 그 배경에 놓여 있는 어떤 소도구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런 것이 언급이 된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서 이미 나왔으니까 맞아. 꼭 기억해주세요. 문학적 장치. 그 장치들을 얼마나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문학적 장치라는 말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작가라면은 사건의 개연성, 필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럴듯한 암시를 줘요. 그 암시가 바로 개연성을 높여주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답이 되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오늘 요거하고 관련지어서 아까 얘기한 거 소설 속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 그거하고 관련지어서 따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수강생들이 어떤 평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김상범님. 김상범님 부지런하다고 좀 칭찬을 여러 번 했는데 오늘은 이번에 거는 보니까 아이고 줄거리를 그냥 아주 자세하게 써주셨어요. 자세하게 써주셨어요. 너무 자세하게 서술하려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지루한 느낌 좀 과요불급이라고 그러죠.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데 너무 자세하게 서술하려는 습관.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합가를 쓰신 분은 분명히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 치매 환자를 옆에 두고 계신 분이에요. 잘 알고 계신 분이야. 그래서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치매라는 게 이런 거다. 근데 소설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1인칭으로 많이 나왔죠. 1인칭의 경우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1인칭 시점으로 쓸 적에 그 작가가 저지르기 아주 쉬운 자주 그런 실수를 하는데 작가가 독자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뭔가를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그래. 인생은 이런 거야. 그래서 무슨 자기가 철학자인 양, 응? 아니면 뭐 성인군자인 양, 아니면은 사실은 인터넷에서 다 보고 아는 거지만 내가 이런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자꾸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1인칭으로 쓸 경우에. 물론 3인칭이라고 해서 그게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1인칭의 경우에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은 너무 자세하게 서술하려는 것 같아서 지루한 느낌이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 피해야 됩니다. 습작기에 있는 그 초보자들이 쓴 소설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소설은 소설가가 작품을 써서 내지만 그 소설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읽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은 제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어떤 경우 습작기에 초보자들 이렇게 특히 대학생들 강의실에 소설 창작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 습작품 읽어보면은 지가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가르치려고 해요. 제가 볼 적은 어떻게 했어요? 우습죠. 작품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라 할까? 이게 있어요. 인물들의 행동이 개연성이 부족해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개연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서술되어 있는 사건과 사건 사이에 뭔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글의 맥락을 위해 자기적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수화기를 잘못 놓은 것으로 마무리 짓는데 좀 허무하게 느껴진다. 그죠? 그다음 이유진님 겁니다. 이유진님은 아주 오늘 간략하게 하셨어요. 추가된 내용 때문인지 불필요한 설명과 내용들이 많게 느껴졌어요. 이거는 추가된 내용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성이 바꾸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토론을 하면서 이제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 지적한 부분을 수정하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저 잘 아시다시피 이령님이 그 문장을 아주 자세하게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령님이 이렇게 지적한 거 딱 보면서 내 작품을 다 찾아서 수정을 하는 거야. 꼭 주의할 건 소설 속에 예를 들어서 200장고지 100장짜리예요. 200장고지 100장짜리의 소설 중에 어느 한 문장을 고치잖아요. 전체를 다 고쳐야 돼요. 그 한 문장 때문에 전체가 다 바뀌어요. 그거를 까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그래서 이령님이 지적한 그 문장만 살짝 고쳐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문장 수정한 것 때문에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꼭 이 작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수정할 때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추가된 내용 때문인지 수정한 내용 때문인지 불필요한 설명과 내용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초를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성과 이름 붙였어야 된다. 지난번에 띄어쓰기 강의하는 거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도 같은 감상평을 했는데 불필요한 내용을 과감하게 뺀 후 가족 간의 문제만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도 뺄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유진님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합가를 그 이령님 겁니다. 이령님 거 어떻게 돼요? 초고와 비교해 보면 이야기 갈래가 많아졌고 길어졌어요. 왜? 다른 이야기들을 넣었기 때문에. 코로나와 긴 장마는 물론 남매의 금전적인 문제까지. 그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형은 또 뭐 어디 투자했는데 뭐 잘못됐죠. 여동생은 또 뭐 남편이 또 뭐 어디 뭐 잘못됐죠. 그래가지고 뭐 어머니 집 팔아가지고 자기 목숨 미리 질 수 없냐. 여 뒤에 가는 거 어떤 분은 지난번엔 누구가 꼴불견이었는데 꼴 보기 싫었는데 이번에는 그 여동생이 꼴 보기 싫다고. 그리고 지금 문장을 다 세세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아직까지도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여기 지금 이령님이 지적한 거 6번이에요. 6번. 저 꼭 보세요. 의사는 불쾌한 얼굴로 줄 바꿔요. 큼큼 아셨죠? 줄 바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기는 더 견디기가 힘들어 밖으로 나오며 오진일 수도 있어. 큰 병원으로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한다. 생각한다 하면 생각했다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의사는 불쾌한 얼굴로 뭐라고 말했다. 서술어가 없잖아요. 서술어가 빠졌잖아요. 대화를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지적을 했는데 안 고쳐졌어요. 이령님은 요걸 딱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도 더 표시 또 해놨어요.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서술과 대화의 배치가 부자연스럽다. 여기 누구죠? 저 이령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거 제가 다 얘기를 안 합니다. 합가 쓰신 분 반드시 읽어보세요. 반드시 읽어보고 여기에 지적된 거 다시 찾아보고 이게 합당한 지적인가 수정해야 되겠죠? 이건 나는 내게 맞아. 그럼 뭐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정을 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단어 하나가 고쳐지면 전체가 다 바뀌어요. 아시죠? 그다음에 서미숙님 좀 더 상황이 명확하고 자세하게 그려졌고 어머니 치매 증상에 집중해서 주제를 향해 나아가는 글이 되었어요.
지난번 거보다는 그렇게 되었어요. 예,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쭉 지적을 하신 다음에 합가를 위한 방법을 고민했다. 저거예요. 저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합가를 위한 방법을 고민했다. 뒤로는 요양병원에 대한 정보들이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써놨어요. 글 쓰신 분은 치매에 관련된 많은 정보와 그분들을 위한 합가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깊으신 듯하다. 그러다 보니 정보가 여전히 장황하다. 이렇게. 독자는 치매 관련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합가라는 이야기를 보고 싶은 것이, 듣고 싶은 것이다죠. 예.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건 저도 굉장히 걸리는데 어머니를 서술문에 어머니하고 어머니 이름 혜숙이가 같이 나와요. 이건 뭐야? 1인칭으로 쓸 적에는 어머니가 맞는데 3인칭으로 써서 혜숙이라고 그랬나? 그래도 어머니란 단어가 나왔으면 그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예요. 이게 영어로 된 소설 같으면은 어머니건 누구건 다 이름이죠. 그런데 이게 한글로 쓰여지고 한국인들이 읽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상태와 악화되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잘 드러났다. 신우이 희라를 등장시켰다. 네, 여기 이렇게 쓰셨네. 이번 글에선 희라가 아주 밥맛이다. 그러면 잘 써놓은 거예요. 그죠? 네. 전체적으로 현재 시제를 많이 쓰셨는데 현재 시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 연극 얘기했잖아요. 현재 시제 조심하세요. 불필요한 이야기나 시간 소의 재배열이 대대적으로 손봐졌기에 당연히 여러 번 확인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거예요. 어느 한 부분 고치면 나머지 부분도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쓰여진 내용들이 많다 보니 오타나 어색한 문장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했잖아요. 전체를 다시 읽으면서 수정해야 돼요. 어느 한 부분만 수정하고 끝낼 게 아니라. 알겠어요? 시간이 된 모양이에요. 영상 올리기 위해서 좀 자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죠.